한우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휴장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도요 겨우 6조 원대 턱걸이를 하면서 냉랭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자, 악재를 견뎌내고 흐름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경주마는 차분하게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대표님, 네. 오늘 초반에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크진 않지만 상승 빨간불을 켜면서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가나 했었는데, 이게 또 예상치 못한 환율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발목을 잡네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도 환율은 안 좋았고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이 좋았던 이유가 죄송합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까지 사야지 배당을 받는 그런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오전 중에 좀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후로 갈수록 이제 그 투심이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엔 중간에 이제 지금 권한 대행하고 계신 한 총리께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이게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럼 뭐 민주당 쪽은 또 탄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절차가 또 한 번 더 연기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외국인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 투자들까지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을 좀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정치 불안과 그다음에 지금 환율, 그게 또 환율과 같이 겹치면서 1,460원대를 훌쩍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오후 1시쯤에도 한경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환율이 짓누르는 시장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율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나? 지금 예전에 사놨던 거, 올 초에 사서 안 팔았던 것들 보니까 거의 환손실만 한 15%에서 20%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샀던 것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뭐 물타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역발상을 보면 지금 사면 굉장히 싼 거죠. 우리나라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원화가 싸니까. 예, 근데 싼 원화를 바꿔 그러려면 들어오니까.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개인 투자들도 떨어지는 주식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꺾여서 내려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띈다라는 게 보여야 사실은 외국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거기를 또 추정해서 따라 올라가는 게 결국 개인들인데, 지금 오늘 내일이 또 배당 낙이고 하니까 또 내일 또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파신 분도 있으실 거고, 대주주 여건 회피 물량도 일부 좀 나왔을 거고, 마지막으로 파시는 분들도 나왔을 텐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이제 더 한번 흔들린다라고 하면, 네. 국내 정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수급도 보면 환율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게 보여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말이죠. 아마 환율이 당분간 이 정도 상태를 계속 고환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지금 대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수급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겠어요, 현 대표님?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 환율이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최고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아까 주셨다시피 외인이 참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면 확실합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징후를 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이제 달러의 어떤 이제 강세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8, 얼마 107, 108 정도. 근데 과거에 보면은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가 113, 그죠?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이벤트 빼놓고 나머지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108 정도 됐으면 사실 110 정도로 봤을 때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높다, 이런 기준을 좀 많이 내세우곤 하는데요. 그래서 108, 109로 이렇게
다가서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도 지금 강달러가 너무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지적을 좀 해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에 앞으로 있을 이제 향후 전국을 이제 정비를 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드릴 거란 말이죠.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기 때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뭔가 약간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때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환율을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어떤 수출품을 좀 잘 할 수 있게 그런 창구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기 때도 환율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압박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전국을 이제 하게 되면서 강달러가 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실상 보면은 17년, 18년 때도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6, 105, 104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강달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강달러보다는 좀 다른 나라의 환율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가 지금 이제 거의 고점의 어떤 징후로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연기금이 한 70%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정재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기금이 너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내고 우리나라에 네. 들어오게 되면은 원달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좀 더 오르네요. 1,467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환율 부담을 안고 있지만 거래는 전반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거래량은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6조 원 겨우 턱걸이 네. 했어요. 와, 정말 이게 유가증권 시장의 이 정도 거래 규모면 코스닥 한참 많이 할 때보다도 훨씬 못한데요. 네. 너무 이게 투심이 위축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산타 랠리가 왔죠. 예, 보란 듯이 일주일 만에 FMC의 그 후유증을 다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시 정도에는 정치적 노이즈에 의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관련이었고 지금 보면 2차 전지들 계속 저점을 내려가고 있고 오후 2시가 되게 되면 개인들 반대 매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주천은 약한데 이제 뭐 파는 물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이 한산한 가운데 약한 모습을 갈 수밖에 없고 환율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율은 우리만 약한 건 아니긴 아닌데 유독 한국의 원화가 상대 위안화나 엔화보다 더 약한 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위안당 200원이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돈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원화의 돈의 가치가 지금 1위안당 200원이면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통화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환차익에서 13% 정도의 환차손을 보고 있다면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 시장 관점에서는 계속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모두가 보라보는 지경이고 우리나라가 그 한 달 전에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WGBI?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환 이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데 실제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에 따른 외국 자본의 한국 국채 매입 촉구는 내년 9월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도 이제 우리나라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관없다 이야기는 하고 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 종목들 우리나라가 환 차익을 벌써 수익을 나는 구조보다는 환이 올라가지고 손해를 보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꼭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10년 전에 키코 사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말이죠. 키코 사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구조화된 환 해지 상품을 잘못 만들면서 난리가 났던 거고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중소기업들도 해지를 안 하긴 안 하는데 한편 놓고 보면 환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컸을 때는 주요 메이저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관건인데 뭐 사실 이건 뭐 결론은 낼 수 없을 것 같고 정시만 놓고 봤을 때는 원화 시장의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은 거래량, 거래대금, 대형주의 부재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우울한 연말을 그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이슈로 가보는데 저희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해요. 신세계와 알리바바, 신세계와 중국 이커머스 국내에도 진출해 있죠. 알리바바가 손을 잡았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 외 시장에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G마켓과 알리바바의 합작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뉴스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들 분석하고 계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 지금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G마켓을 신세계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인수할 때 지분을 한 80% 좀 갖고 있는데 인수할 때는 되게 핫해서 롯데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참전을 하면서 가격을 막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3조 4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적자죠. 그리고 거기 스마트 클럽이라고 해서 그나마 있는 회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300만 명도 사실은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 DB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당분간 따로 운영을 하는데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마트한테는 뭐래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돈 까먹고 있는 괴물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시간에서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이마트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호재인 이유는 뭐 G마켓이 잘 되든 아니면 알리바바에게 떠넘기든 뭔가 부실 기업을 넘기든 뭐 둘 중에 하나 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거를 G마켓이랑 알리바바를 같이 협업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쪽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알리바바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마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런 거래는 쿠션을 한번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뭔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이마트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긍정적일 거냐, 뭐 앞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 거냐, 그냥 뭐 쿠팡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한번 그 주변 분들이랑 쿠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쿠팡 요즘에 그 바로 배송 받으려고 하는 회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쿠팡이요? 예, 그 쿠팡 와우 회원비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7,900원인가? 예, 그렇게 되면 10,000원 안 넘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배송을 해주는데 그게 원래 2,500원부터 시작했던 건데 7,900원인가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마 아이 키우는 여성분들은 쿠팡이 없으면 내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쿠팡은 지금 뭐 사실은 마켓컬리보다도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달 7,890원을 예, 그 정도 냅니다. 제가 네, 유튜브 프리미엄 비용을 멤버십 비용을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7,890원 그죠? 제가 7,9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면서도 오히려 지금 그쪽으로 몰렸다라는 거는 G마켓 저 접속해 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예, 예전에 많이 썼던 플랫폼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이마트는 새로운 알리바바와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고 알리바바는 또 G마켓에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뭐 회원 명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또 한국의 인프라를 또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잘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인 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네요. 신세계 왜 중국 알리바바 손잡았나?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현대판 나당연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네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뭐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하 대표님. 뭐 그래서 통일만 되면 또 통일인데 그건 또 다른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자본의 합작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냉장히 놓고 봤을 때 과연 G마켓의 그럼 현재 위치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저도 아마 로그인 안 해본 지가 오래될 정도로 추억의 전자상거래업체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리라든지 테무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실제적으로 3천억 정도로 현물 출자하고 또 이제 G마켓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 속내는 여러 가지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이제 이게 사업하는 거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정용진 회장이 지난주에는 또 트럼프 만났다 그러고 갑자기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기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서 굳이 어떤 이분의 SNS의 표현 자체를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생각이 다를 수는 없는 거고 사업적인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그룹주나 이마트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반응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너지를 보이게 되고 뭐 쿠팡에 잃어버린 어떤 MS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말하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도 이마트도 최근에 주가가 저 PBR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많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는데 사실 국내 유통업체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국 증시가 하반기 내내 지금 글로벌 증시 꼴찌를 다루는데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라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유통업종이 실제적으로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서 사각지대에서 살아날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야기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구조를 잘 하는 기업이 그나마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코리아도 내면을 따지고 나면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환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 때문에 좀 가벼운 기업들이 시간에 반응을 하고 또 다음 장이 열릴 수 있겠지만은 과연 지금 중국 자본의 국내 유통으로서의 합작 자체가 한국 유통산업의 뭐 새로운 틀을 바꿀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숫자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 최근 지표를 좀 보면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22, 23%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고 신세계 그룹이 그 다음인데 G마켓과 옥션과 쓱닷컴을 합쳐서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는 3위인데 조금 많이 떨어지는 3위. 그러니까 아까 G마켓 잘 기억 안 난다고 존재감이 크진 않은 상태인 거고 신세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G마켓은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뭘 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상단에 뜨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쭉 뜨는데 보면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는 뭐 쿠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인터파크라든지 네이버 뭐 쇼핑. 네이버 쇼핑 그런 쪽으로 쭉 가고 G마켓은 한참 저 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자료를 보게 되면은 3조 넘게 3조 4천억이라는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3,400억도 아니고 3조를 넘게 투자를 했는데 왜 뭔가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세계라는 그룹 자체가 유통망이 굉장히 큰 회사고 또 뭐 백화점은 좀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더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사업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G마켓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뭔가 지분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원래 1위였던 이제 회사였는데 2, 3위 점점 떨어지면서 쿠팡도 그랬고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걸 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 서비스를 뭐 무료로 많이도 지원을 또 했었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다운을 시켰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넓혀 나갔는데 G마켓은 그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어떤 국내에서 이렇게 멈춰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쨌든 간에 제일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뭐 포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쿠팡은 또 해외로도 많이 또 진출을 해 있고요. 어쨌든 설립이 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G마켓이 더 이상 좀 지분을 더 늘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리바바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분을 추후에는 이제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죽어 있던 거를 긴급하게 살려
살리는 조치, CPR이라고 하죠. 예,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건지, 그래서 벌떡벌떡거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기대 이하의 조합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오징어 게임 2가 오늘 콘텐츠 공개가 됩니다. 워낙 시즌 1이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기 때문에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어쨌든 기대와 걱정 속에 오늘 시즌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뭐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원과 같은 어떤 히트, 그리고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히트는 하겠죠. 왜냐하면 원에 대한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대부분 다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은 더 열심히 보겠죠. 근데 관련해서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원이 이제 흥행하고 나서 움직였던 거와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움직임이 별로 없고, 뭐 미디어 쪽이라든지 뭐 제작사들 일부 좀 움직이긴 했는데, 광고 독점을 하고 넷플릭스에 광고 독점하고 있는 뭐 나스미디어도 하루 한 번 상승하고 그냥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적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게 또 흥행이 된다, 만약에 원 이상의 흥행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또 그 이후에 관련주들이 또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아마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오징어 2가 원만큼 좀 획기적일 수 있겠어?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원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궁금하긴 하 대표님은 어떻게? 오징어 게임 1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2도 보실 거죠? 요새 나라가 우울하니까 볼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만 볼 게 아니라 요즘 같은 날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네. 국제적으로 날씨도 춥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약간 연말에 씁쓸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한국은 그 원 1편이 나오고 2편 가면 사실 재미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시리즈들은 보통 매듭 자체를 약간 다음 속편을 만들게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많은 또 제작비도 1,000억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는데,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관련주가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관련주들은 이제 주요 배우의 소속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영상에는 대부분이 뭐 우리 예전에 말하는 CG라고 이야기하는 VFX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제작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광고 유통 플랫폼을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보통 소속 배우 관련 회사의 주가에 많이 움직이는데 거의 99%가 세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세론이라는 게 이제 뉴스가 나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미 주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론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간 최소한 이건 이제 한 편에 다 나오니까 바로 주말에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보통 거의 그 혹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99%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반영됐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네, 오징어 게임 말이 공개된 게 조금 전 5시에 떴네요. 우리 현 대표님도 오징어 게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다 봤어요. 네, 오늘 봐서 오늘 가면은 2도 한번 쭉 정주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그 보통 뭐 릴리즈 공개를 할 때 뭐 자정에 개봉을 한다던가 보통 그런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오후 5시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으로는 26일 자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 자체가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로 기준을 삼아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들어가는 제작비도 정말 많아졌고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 플랫폼 자체를 글로벌화시켜서 사실 최근에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런 오징어 게임을 실질적으로 광장 같은 데서도 광고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많이 좀 노출이 된 걸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시면은 일본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선진국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문화를 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슬슬 이전에 산업에서 문화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걸 보면서 오징어도 좀 재밌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점에 또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냐? 아마 조선 빼놓고 오늘 장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조선 섹터 요즘 뭐 계속 주가 흐름이 매우 좋고 이 전반적인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유독 빛이 나는 섹터가 조선 섹터 아닙니까, 이건희 대표님? 예. 오늘은 또 인도와 관련된 조선 산업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 조선 산업 관계자들이 HD 현대중공업의 도크를 방문했다. 아,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겠는데요? 예. 일단 뭐 12월 3일 날 왔다고 하는데 지금 네. 거의 중요한 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도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이게 12월 3일 날 왔다 갔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인도의 국영 선사 뭐 해운공사에서 왔다 뭐 이런 관련된 업종에서 온 거죠. 관련 이제 부서의 높은 분들이랑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나 상선한 천척도 필요하고 배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업에 관심 많아. 그러니까 견하고 온 것처럼 온 거죠. 왔는데 저는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왜 그럼 인도가 중국 말고 우리를 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인도랑 중국 사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정말 예. 안 좋아요. 네. 국경 지역을 맞대고 지금 분쟁 중이고, 예, 히말라야에서 예전에 강목들과 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뉴스에서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벌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거의 총 못 들고 있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몽둥이로 싸우더라고요. 주먹 다짐하고 몽둥이로 예, 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중국과 인도는 이제 인도는 나름 남부아시아의 맹주고 중국은 자기 동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력 간의 다툼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러면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잡을 때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한국 현대미포가 베트남에 조선소를 졌는데 베트남 같이 더운 데서 배를 만들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봤겠죠. 그러면 인도도 좀 더운데 뭐 좀 추운 데도 있겠지만 인도가 전반적으로 좀 덥죠. 그러면 그쪽도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네. 좀 보일 거고 뭐 천척이 필요하다 그런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상선이 천척이 뭐 천대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주문하면 천척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실 도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조선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좋죠. 이런 우울한 장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데 여전히 제가 한번 예전에 방산도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 조선주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까? 네, 조선 섹터의 네, 뭐 과열 양상에 대해서? 과열 양상이 좀 들어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섹터에 투자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뭐 지금 환율 수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발 뭐 군함 제조 이슈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인도까지 들어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로 실현돼서 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올라가봐야 한 10에서 20% 올라가면 꼭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빠져나올 때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하나오션은 그럼 고점도 안 갔는데 왜 그러냐? 하나오션은 실적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삼성중공업이랑 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꺾일 수 있다. 뭐 중장기로는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한번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방산도 계속 좋다고 얘기했을 때가 꼭지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근데 조선이 약간 그런 분위기다. 자, 이건희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길 바라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하 대표님께도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호재성 뉴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최근 한 3개월 동안 가장 호재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인도 이야기는 뭐 충분히 우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 선적수가 한 5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은 사실 천척이라는 수주 이야기 나오는 것도 또 인도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아시겠지만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중국이고 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남은 절반의 절반을 이제 쉐어하는 구조인데 뭐 그런 사실 인도 이슈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하반기 11대 연말에 조선주의 가장 큰 상승은 아무래도 트럼프 이깁니다. 그죠? 네. 한국 조선사 협력 포함해서 실제로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26일 기준으로 미국의 조선 항만 인프라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 일명 전략 상선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법안 자체를 이제 발의를 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거의 조선의 50%인데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을 그리 키우질 않아요. 그리고 해운 같은 걸 넘어갔을 때도 미국의 조선이 발주한 선박 같은 게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배를 대부분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만들 건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특별한 불편한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 지금 조금 약한 게 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을 많이 짙게 세웠냐면 조금 약한 건 아닌데 조금 보류됐던 게 미 해군 쪽입니다. 이 해군 쪽 같은 걸 강화할 수 있는 것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하나오션하고 실제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MR 수주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좀 장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배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자동차도 나르고 뭐 컨테이너 나르면 되는데 전쟁으로 만약에 전쟁 시에는 이게 또 선박으로 주요 뭐 무게 선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트럼프 시기에 조선 업황을 키우는 게 아니로 해군이나 조선 쪽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섹터잖아요. 정부 차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수주를 갖고 하는 건데 딱 이게 결이 맞았던 거죠. 저는 많이 올랐다는 만으로 그 좀 다른 관점인데 많이 올랐다는 만으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는 관점에서 편입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거 항상 보면요. 주가가 한 2, 3주 전에는 이 정도 주가가 아니었거든요. 또 좀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표적인 대장주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이 나온다. 고점을 형성하고 대략 10% 정도의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공략하는 게 좋고 종목 버킷리스트는 저는 하나 쪽은 HD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조선주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기업은 신고가인데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밑에서 뭐 움직인다. 그럼 안 오른 조선주를 사야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덜 가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아직 부진한 섹터도 있고 여전히 하나는 이제 조선업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갖고 다 인수한 겁니다. 하나오션이 아시겠지만은 실제 옛날 대우조선 해양이고 하나엔진이 HSD 엔진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론인 관점에서는 HD그룹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눌림목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에 좋은 뉴스들이 많고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공이 똑같은데 두 분의 투자 관점에서의 지금 전략은 좀 달랐습니다. 자, 현 대표님. 조선주가 이제 트럼프 이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제일 핫한 또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중국이 한 61%, 한국이 한 29%의 수주 비율을 좀 갖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도크는 다 찼고 그러면은 이제 도크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매출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도크가 다 찼음에도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추력 엔진도 있고 여러 발전 엔진도 있고 엔진 사업 쪽을 좀 더 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사업이 어디서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이제 삼성과 한화에 한 1,400억 원 그리고 중국에 한 1,150억 원 정도의 수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도 한 1,100억 정도의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계약 관계가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수출을 또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엔진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많이 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진 엔진 결국에는 제일 강력한 게 추진 엔진인데 이제 만사하고 이제 윈GD 두 회사의 어떤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개발은 이제 안 되지만 그걸 그대로 해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 특히 이제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 엔진을 팔을 때 또 발전 엔진도 같이 껴서 파는 그런 이제 옵션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어떤 패키지로 많이 팔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한국 업체들이 그런 걸 잘 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향후 이제 어떤 그런 도크 쪽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사업보다 발전 그리고 기자재 쪽을 좀 더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 기자재, 아까 엔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MRO까지. 그렇죠. MRO 정도까지. MRO까지. 도크보다는. MRO는 이제 선박에 유지 보수 부분. 그렇죠. 좀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보고 조선 섹터에 진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미국 필리조 선수 인수 완료했잖아요. 네. 미국 현지에 직접 진출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미국 저기 합작사 만들어서 직접 진출한 것처럼 한화가 이제 그런 선례를 만든 건데 네. 아까 미국 선박법 이번에 발의된 걸 보면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가 좀 선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건 뭐냐면 항상 정책 트럼프 기대 러브콜을 한 우리나라 산업의 유일하게 지금 조선입니다. 지금 보면. 근데 예전에 바이든은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다 러브콜 하면서 딱 4년 전에는 뭐 그때 상황이 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주가 급등했었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취임한 이후에 다 빠졌습니다. 지금도 투자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기대감을 다 반영시켰다가 필리조 선수 인수해서 뭐 발주는 받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물량들을 주거나 엄청나게 고급 장비를 뭐 수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기대가 큰 상황은 맞고 산업은 좋아질 텐데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진출도 할 텐데 문제는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린 거고. 네. 예, 지금 어떤 그래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항상 취임 전에는 이렇습니다. 예, 취임하고 나면 조금 더 현실적이니까 그걸 좀 고려해 보셔라. 투자 관점에서. 자, 조선 섹터는 환율 수혜 섹터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하 대표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환율 수혜 원래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공식이 안 통해요. 근데 조선은 사실 환율 수혜주를 보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조선사는 대부분이 이제 환입질을 하고 진행을 하고 배 수주 인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조선주고 자동차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또 조선유 후판 가격이 중요한 거고 조선유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매입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환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될 땐 상관이 없는데 한국의 모든 기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 환율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환율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게 말씀드린 자동차는 왜 안 갈까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건데 기업의 주가는 당장의 환율 효과로 인한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동차로 이제 오셨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드리면 자동차가 환율이 좋아진다고 갑자기 연간 800만 대를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요타처럼 1000만 대를 파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버티는 거예요. 트럼프 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자동차입니다. 한편 놓고 볼 때는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USMA 갑자기 헷갈리는데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기아의 10만 원이 우리가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정도로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환율이 올라가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현대차가 뭐 10원당 얼마 정도 영업이익을 보면서 이익을 보긴 보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외국이나 연기금이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환율의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 효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환율의 너무 빠른 속도가 한편 놓고 봤을 때는 관세로 부과로 인한 우리나라 경기 위축의 일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속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수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2% 미만, 그리고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시장은 환율 상승에 대한 자동차의 베팅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에 베팅하고 있다. 저는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테슬라가 저기 크리스마스 이브날 거래에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현대차가 있다는 거예요. 현 대표님.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제 그 충전기 부분을 테슬라 충전기를 그렇죠. 줘서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그런 부분, 약한 부분을 어떤 현대차가 좀 만져줬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땡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대차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현대차에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관세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앞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늘고 자동차 판매 수가 는다 하더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그렇고 사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뭐 갑자기 또 막 엄청나게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신 이제 어쨌든 뭐 유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좀 많이 팔리고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유럽 쪽을 좀 더 공략을 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실적으로 버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주주 환원도 되게 대기업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정책 발표했고 올 가을에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도 상장이라든지 인도 증시 상장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향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사실 개별 건으로 뉴스들을 따져보면 현대차만큼 지금 괜찮은 뉴스들이 많은 곳이 없을 텐데 주가는 그만큼 호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관희 대표님. 예. 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뭐 테슬라 말고는 테슬라 자동차로 보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GM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다 안 좋죠, 안 좋은데 아까 하 대표님이 잘 버티고 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른 데는 오히려 지금 주가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왜 안 올라가냐? 저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넌스 이슈가 아직도 여전히 있죠. 거기는 지금 뭐 부회장님이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IR을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와의 대화도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주가 상승에는 약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현대차 그룹 굉장히 싸죠.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뭐 자꾸 고점 논란이 나오잖아요. 판매량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한 3년째 듣는 것 같은데. 네. 예. 그것도 피크아웃 이제, 논란 말이죠. 예, 피크아웃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또 내년까지 만약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번에 점프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몇 개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고 경기도 뭐 계속해서 내년에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그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 혹시 경기와 상관없는 경기 방어주는 하나의 대안인가? 늘 우리가 먹는 뭐 음식과 관련된 거라든지 네.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그럼 이런 혹한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기 방어주가 간다는 거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경기의 제가- 흐름을 안고 주식을 하는 게 그렇죠.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의 핵심은 성장주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투자라는 거고 경기가 나쁠 것 같아서 방어주가 선병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지 말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경기의 수출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주가는 잠깐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기업들. 근데 과연 KTNG가 우리 한국담배인상공사지 않습니까? 네. 내수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 아니면은 통신사들, 뭐 SKT 마찬가지. 근데 조금씩만 깊게 들어가면 이 모든 기업들이 내수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다 수출 비즈니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경기 방어주로 가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70만 대 고공행진을 보이는 건데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의 원인은 수출주 모멘텀이잖아요.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불닭볶음면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원의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는 그런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선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이제 선방이라는 표현이 좀 맞아요. 배당주도 한편으로 보면 경기 방어주거든요. 은행주, 금융주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둔다면 성장주를 보통 한 80, 70%를 가져가고 뭐 방어주를 30%쯤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처럼 성장주의 주가 성향이 좀 불리할 때 한 6대 4로 비율 조정하는 정도로만 투자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경기 관련주가 좋지 않다, 현대차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오히려 그보다 조금 무거운 종목들을 미리 세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금 선방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시 시장 관점에서 만약에 시장의 중심을 잡고 올라갈 때는 처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경기 방어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성장주와 방어주의 비율에서의 그 상대적 가치 정도로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경기방어주는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제가 현금을 한 50% 만드시라고 다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현금 갖고 있으면 기회가 오겠죠. 네, 굳이 지금 경기 방어주들도 보면 제가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하는 금융주라든지 뭐 은행주, 그다음에 지금 뭐 음식료 다 비쌉니다. 삼양식품 지금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농심 그러면 농심은 괜찮을까? 과연 이제 그게 또 손이 안 나가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KB 금융을 사서 내가 여기서 한 30%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바뀔 때 오히려 지금 좋은 섹터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어주 여기 지금 거론되어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을 저는 주식 한 20년 하면서 한 번도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선호를 하고 두 있지 분은 다 않습니다. 경기방어주 굉장히 시큰둥하신.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네. 방어주를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수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국가에서 막 이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로 생각합니다. 우린 내수가 작다. 나수가 작죠. 인구도 제한적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대표님 짧게만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네. 1분도 안 남았답니다. 네, 20초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경기 방어주 좋습니다. 근데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를 하기보다는 좀 더 튀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고요. 또 뭐 화장품주 그리고 또 로봇주, 요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가 많이 튀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좀 튀어주는 섹터가 분명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기 방어주보다는 그렇게 끼 있는 종목들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올해 증시 거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환율 부담 속에 수급은 메말라가면서 증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쁜 상황만 가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증시의 회복력을 믿고 긴 호흡의 투자 전략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